결국은 중국어 성조를 한국어의 악센트로 변형해서 수용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차례는 월인석보 1459년 자료, 남명집 1482년, 육조단경 1496년, 법집 별행록 1522년, 여기에서 한자음 성조를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발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어, 중국어는 성조 언어지만 한국어는 성조 언어가 아닙니다. 세종 때의 고유어가 성조 언어였을까, 악센트 언어였을까? 악센트 언어의 예는 일본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저 악센트 언어였을 가능성이 한국 고유어는 큰데, 이 중국어의 사성이 한국어의 악센트로 어떻게 변형돼서 수용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유리구슬이나 체스 이런 것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약간의 변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외래어가 들어오면 우리의 언어 체계에 맞게 변형해서 수용합니다. 그것이 아주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말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자음을 대상으로 좁히면 15세기 한국어가 상층어와 저층어의 이중 구조였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상층어라고 한 것은 세종대왕이 인위적으로 창제한 갖다 붙인 한자음입니다. 그게 동국정원식 한자음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정운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이질적인 겁니다. 전에는 없던 건데 그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한자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고구려에서부터 뭐 백제신라 이후로 쭉 써온 한자음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여기서는 저층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승 한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승 현실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의 출현 시기가 더 늦습니다. 빨라야 1489년이고 1496년 이때부터 본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상층어는 왜 이 도국정운식 한자음은 왜 생겼느냐? 이제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 한글 창제가 끝났으면 한자음에도 뭔가 음을 붙여야 되는데 소리 문자니까 훈민정음은 그 소리 글자의 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자음도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표준음을 뭘로 잡을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한자의 표준음을. 그걸 연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인석보를 아주 중시하는 까닭은 훈민정음 언해본의 성조 기술이 이 월인석보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점은 거성이고 두 점은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점을 가하는 것은 같은데 빠르게 끝나면 입성이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 고유어와 차용 한자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일 것입니다. 이 기술에서 입성을 거성과 마찬가지로 한 점으로 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는 사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이 월인석보에서 받아들인 한자음은 이렇게 3분법입니다. 점이 없는 것, 두 점, 한 점짜리. 그러니까 거성하고 입성을 한 가지, 한 점으로 수용했다 하는 거죠. 중국은 4분법인데 동국정원에서는 3분법으로 수용했다 하는 점. 그런데 이 성조 대응 관계를 한번 쭉 따져봤어요. 1040자를 가지고 다음 자를 나누어서 계산하면 1064자입니다. 그걸 따져봤더니 중고음의 평성은 99.8%가 0점으로, 상성은 98%가 2점으로,
거성은 99.6%가 한 점으로, 입성은 100% 한 점으로 이렇게 수용이 됐습니다. 이 일치율은 동국정은 한자음의 성조가 한어 중고음의 성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대응 관계를 찾아볼 수도 있죠. 여기서 정기 중고음이라고 한 것은 세설 신어의 대화문에 나오는 대화문 용자를 그 음가를 제가 제공한 겁니다. 이거 중국 사람 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견모를 어떻게 수용했는가? 기역, 계모는 기역, 군모를 쌍기역으로 수용했어요. 아마 한자음에서 쌍기역, 쌍히읗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음가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음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뭘로 표기하기 때문에 기역 하나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승 현실음에서의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이른바 이런 쌍시옷으로 적힌 것이 쌍지옷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쪽에 대응합니다. 중고음의 경우. 그런데 현실 전승 한자음에서는 그냥 쌍시옷이나 시옷 하나로 쌍지읒이나 지읒도 지읒 하나로 이렇게 합리해 버립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요. 동국정은식 한자음과 전승 한자음의 그런 기원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조에서의 일치 현상이나 성모에서의 일치 현상이나 이걸 보면 동국정운음 즉 상층어의 그 한자음은 전부 다 한어 중고음을 모태로 하는데 그 중고음 중에서도 전기 중고음이에요. 즉 601년에 편찬된 절운의 한어음 또는 전기 중고음을 동국정운식이 한자음으로 쭉 표기를 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5세기 말력 이후의 전승 현실음은 어떤 건가? 그건 8세기 이후의 한어음 혹은 후기 중고음이 그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상층, 하층에 15세기에는 공존했어요. 근데 16세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층어가 살아남고 상층어는 도태되는,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국 한자어의 방점은 도대체 뭘 표기한 건가? 성조인가? 악센트인가? 가만 따져보니까 모든 한자는 하나의 성조로 고정이 돼요. 거성불련삼이라고 하는 현상이 고유어에는 있습니다. 거성이 셋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변동규칙이 고유어에는 있는데 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자어는 뒤에 오는 하나, 이나, 조사 이런 거 하고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놀아요. 한자어의 방점 표기가 따로 놀고 뒤에 오는 요 고유어의 방점 표기가 따로 놀아요.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언어는 너희들은 여기서만 놀아.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놀 거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5세기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15세기 그 고유어의 방점은 뭔가? 저는 상승 악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상승 악센트는 어떤 건가? 변동이 일어나요. 높은 것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데 HHH가 HLH로 바뀌어요. 이건 세종 때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 수의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걸로 어말 평성화라고 하는데 HH 높은 것이 HL로 바뀌어요. 이 현상은 중국 한어에는 없습니다. 한국어에만 있습니다. 한국 고유어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절 단어를 세 가지로 이렇게 처음부터 높은 거, 두 번째 음절에서 높은 거, 두 번째 이후의 음절에서 높은 거,
삼음절 단어는 처음, 둘째 음절, 셋째 음절, 넷째 음절 이후에서 높은 거. 이렇게 악센트로 표기할 수 있어요. 고유어의 방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월인석보에서는 한자음 성조와 고유어 악센트라는 두 가지 초분절 음소가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그런데 1482년에 나온 남명집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명집에서 조사류의 어말 저조와 준수율을 한번 정리해 보면 고유어 뒤에서는 99.8%가 어말 저조화를 경험해요. 어떤 거냐 하면 법원이라는 말이 있다면 법이 이제 한 점이 있고 은도 원래는 한 점이에요. 거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에서는 어때요? 그냥 한 점 한 점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성종 때의 남명집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연접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연접 구성에서는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어말 저조화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이 없어요. 없어요. 어말 저조화가 적용돼요. 아, 그렇다면 한자 음하고 고유어가 이제 뭐 한마당에서 논다. 같은 공간에서 놀아나 이제 사용된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사에서 성조 언어하고 악센트 언어가 이렇게 공존한다거나 또 그것이 하나의 단일 악센트로 바뀐다거나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을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자음 성조를 한국에서는 뭘로 했다? 악센트로 변형해서 수용했다. 거성, 상성, 입성 이거는 H 높은 것으로 수용했고 평성은 악센트가 뒤쪽에 오는 거니까 이거는 낮은 소리입니다. 낮은 소리 L로 수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외래적인 한자가 마치 고유어의 일종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성조 체계에 속하던 한자음 성조가 고유어 악센트 체계에 동화됨으로써 한자음의 축성은 H로 평성은 L로 이렇게 실현되게 됐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월연석보하고 이건 세조 때고 이거는 성종 때 책입니다. 그 악센트를 가지고 표기하면 이 HH하고 HL이 여기에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세조 때까지는 이 HH가 가능했어요. 성종 때에는 이게 없어집니다. 왜? 아까 어말 저조화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악센트 언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남명집의 예는 요 월인석보의 예는 악센트 언어에서 조금은 좀 이단적인 겁니다. 요 HH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6조 단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1496년의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성조가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쭉 보면 평성은 어때요? 거의 규칙적으로 수용됐죠. 그런데 상성은요, 이상하게 74%만 2점으로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수용됐어요. 거성은 23%만 정상적 1점으로 수용되고 나머지는 예외적으로 수용됐어요. 입성은 어때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수용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6조 단경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의문론적 대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두 가지가 그 이전에는 그래도 구별됐는데 6조 단경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걸 이제 상거 무별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어에서 있는 현상입니다. 이 상거 무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그 육조법부 단경에서는 동국정원식 한자음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층어 언중들이 사용하던 한자음을 그대로 수용해서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위적 급진적 개혁이었던 위로부터의 개혁, 즉 왕실 언어의 표기를 이용해서 표기를 대상으로 삼았던 그 개혁적인 한자음이 결국은 정착하지 못하고 언중들의 언어의 한자음에 그냥 동화되어 나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층어의 일종인 전승현실음이 언중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표기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별행록이라는 책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았더니 평성이 한 94%로 정상적으로 수용돼요. 그러나 상성, 거성, 입성은 어때요? 제멋대로입니다. 구별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뭐라고 묶어요? 축성이라고 묶죠. 축성. 그래서 평성과 축성 두 가지 구별만 있고 상성, 거성, 입성, 상호 간에는 구별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축성 뒤에서 조사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뀌는 비율이 23.5%. 이거는 난명집에 비하면 형격하게 적은 수치입니다. 적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어말 저조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덧붙이면 평성 뒤에서 조사의 고조가 저조로 바뀌는 비율도 12%나 되는데 이건 다른 텍스트에서는 거의 없는 있어봤자 1, 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어의 평상고입 4분법을 0점, 2점, 1점의 3분법으로 세종 때에 수용했다. 둘째, 한어의 평상고입의 평성과 상거 입성의 측성, 이 2분법으로 즉 평칙으로 수용하는 변화가 1482년에 나타났다. 그 다음 9급 간이방하고 6조 단경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수 있겠어요? 석보샹, 졸샹 이거는 굉장히 읽기 어렵죠. 이게 뭐냐면 동국정원식 표기고요. 이게 현실 한자음 표기는 석보상절쇼 요건 읽을 수 있겠죠.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서 전승현실음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세종의 위로부터의 한자음 개혁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넷째, 법집 별행록에서 고유어 방점 표기가 의물론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조가 거의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어에서. 그런데 한자어의 방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에 중국에서 들어온 성조라고 하는 것이 이 1522년 정도에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조로서의 기능을 거의 소실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단계적 변화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입니다. 입성을 한 점으로 수용한 거는 여기 6조 법부단까지는 꾸준히 지속돼요. 그러나 별행록에서는 이거 제멋대로 해요. 동국정원식 각자봉서, 그러니까 쌍기역, 쌍시옷 이런 식으로 표기하던 것이 이 두 가지 책에서는 지켜지지만 이 이후에는 안 지켜져요. 없어져요, 그게. 성조를 3분법으로 수용했다가 다시 2분법으로 수용하는 변화가 월인석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에서의 그 어말 저조화가 있느냐 하면 월인석보에는 없었어요. 근데 남명집에서는 이게 연접화가 일어나서 어말 저조화가 굉장히 많이 적용됐거든요. 거꾸로 근데 육조법보단경에서는 이 월인석보를 택하고 있어요. 반동적 변화도 일부 보이고 있다. 어떤 텍스트에서는.
그리고 고유어에서 어말 저조화한 것은 어떤가? 이 월인석보 세종 세조 때 규범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남명집에서 이 저조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이후에 쭉 지속되는데, 도대체 책은 할 때 은이 이게 원래는 한 점이 찍혀야 되는데 갑자기 두 점 찍히는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별행록입니다. 이때 두 점, 쌍점은 의문론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결론 두 가지. 첫째는 고유어에서는 상층어와 저층어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음에서는 유독 한자음, 그러니까 외래적인 거죠. 여기에서는 세종이 인위적으로 한자음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한자음하고 옛날부터 써오던 저층 한자음하고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종의 인위적인 한자음이 사라져서 이제 한자음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나갑니다. 이걸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15, 16세기의 방점 표기는 텍스트 전체에서 음의 높낮이 또는 장단을 시각적으로 표기한 세계적인 언어 기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초분절 분절 음소라고 하는데, 이 초분절 장단, 높이, 높낮이, 강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초분절 음소라고 하는데, 모든 텍스트에 걸쳐서 이걸 표기한 것으로는 고대 그리스어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종대왕 때에 방금 위에서 소개한 자료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으로 볼 때 세종의 방점 표기는 아주 정교합니다. 제가 일일이 자료를 다 검토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방점 표기는 그리스 자료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언어 유산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